안녕하십니까. 생명문제보험 강사 신국산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책임보험의 특징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저희가 이미 학습한 바와 같이 어떤 법률상 책임이 있고 그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중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있다면 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배상액을 보험사가 누구를 위해서?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배상책임보험은 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보험사가 있겠고요. 피보험자가 있겠고 피해자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는 결국은 배상 의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피해자는 피보험자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피보험자가 자력이 없다면, 즉 당장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또한 답답한 것이 내가 돈만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배상만 해주기만 하면 내가 평소에 가입하고 있었던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나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 때가 어디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피보험자가 배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시 2차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상법에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직접 청구권이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인데 오히려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바로 직접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력의 유무와 관련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만 가입하고 있고 또한 보험사가 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정당한 사유가 해당이 되면 피해자가 이 손해를 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두말 없이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갚아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또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계속 왜 내 돈 갚지 않느냐, 왜 내 손해를 갚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직접 청구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책임보험의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통하지 않고, 그렇죠,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를 전보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상법 724조에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 그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청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자,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피보험자와 보험사라는 이 구조인데 비해서 제3자인 피해자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제3자인 이 사람은 이 보험계약과 하등의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자가 자력이 없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에 비해서 보험사라는 백그라운드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보험사가 바로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피보험자도 보호가 되고 피해자도 보호가 되는
이중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상법에 이러한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이러한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규상 효과로 생긴 권리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렇다면 계약 관계가 아닌 제3자인 피해자가 보험사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첫째, 어차피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그 보험금 청구권을 그냥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보험금 청구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견해에 따른다면은,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예, 과거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행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험금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보험금 청구권설이고요. 자, 둘째로, 자, 손해배상 청구권설이라는 것은, 자, 보험사, 즉 특히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책임보험사라는 것은 결국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보험자와 동시에 똑같은 위치에서 쌍둥이처럼 인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즉, 이 말을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어차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담보하고 있는 책임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어차피 똑같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 직접 청구권의 권리의 본질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잠깐 학습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요. 자, 아까 앞에서 보았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3년에 불과했는데 비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본다면 이 소멸시효는 3년 내지 또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학습한 바와 같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라는 점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학습을 했냐면, 그렇죠,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실 때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 청구권설로 보는 즉 직접 청구권을 손해배상 청구권설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은 3년 내지 10년의 자척 기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우리 판례 및 통설의 견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되는 손해액은 2억 원이고요. 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한도는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설사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맺은 계약의 한도와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학습을 다시 또 하시겠지만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중에 보상 한도액이라는 것과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보상 한도액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고당 1인당 이렇게 설정을 하여서 보험사가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보상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보다 보상 한도액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상 한도액 안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이때 만약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계약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예를 들은 2억 원, 손해액은 2억 원이고 보험금 한도액은 보상 한도액은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자, 피해자는 일단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보험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요. 나머지 1억 원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험 가입 금액 또는 보험 금액이라는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피보험 이익은 금전적,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 이익,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을 보험 가액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보험 가액 안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끔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제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장의 가치는 10억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10억 원 범위 안에서 이 공장의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억 원의 평가를 했는데 15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15억 원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10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손해보험의 보험 가액 이론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제가, 피보험자인 제가 얼마짜리 배상 책임을 져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사람이 사망했다면, 만약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다면, 만약 어떤 곳에 잘못해서 제가 산불을 내게 됐다면, 그렇죠. 이 산불이 번져서 손해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식물인간이 돼서 손해가 10억, 20억, 30억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손해보험의 한 일종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액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손해보험의 한 종류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논리적으로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설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배상책임보험은 과연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바로 보상 한도액을 설정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에는 얼마의 손해가 생기는 그러한 배상책임이 사고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보험 가입할 당시에 어떤 사고에 대한 배상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서 그 한도를 설정을 해놓고 그 한도에 맞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설정한 한도를 바로 보상 한도액이라 하고요. 이 보상 한도액은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 가액이 있어야 되고 보험 가액 안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손해보험의 한 종류인 배상,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배상책임보험은 논리적으로 보험 가액을 설정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냐면 바로 보상 한도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 금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 한도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팅은 모두 보험 가입 당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상 한도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은 그렇다면 보험 가액, 보험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 한도액이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직접 청구권 말씀드릴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손해보험에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손해보험의 한 종류인 배상책임보험의 또 특징에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챕터에 같이 학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 한도액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보상 한도액은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한도액이라는 것은 한 사고, 어떤 사고, 즉 그렇죠.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그러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될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첫째는 단일 보상 한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일 보상 한도액은 영어 영문으로 Single Limits of Li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Single Limits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모든 사고에 대해서 한 사고당 얼마를 지급하는 그런 한도를 설정하는 보험의 한도액의 종류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단일 보상 한도액은 한 사고, 그렇죠. 피보험자가 일으킨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대인 배상, 즉 사람이 죽거나 다친 거에 대해서만 피해자 한 명당, 그렇죠. 피해자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피해자 한 명당 보상 한도를 설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즉 그래서 보험증권에 보면 단일 보상 한도액으로 가입한 보험증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도 얼마 또는 보통의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1인당 부상 한도 얼마, 장애 한도 얼마, 사망 한도 얼마, 비용 한도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동차보험에서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책임보험, 책임보험, 대인배상하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그 보험 바로 대인배상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인배상원은 바로 단일 보상 한도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사고당 한도가 얼마인지 대물 한도가 얼마인지는 이 증권에서는 써 있지 않습니다. 써 있지 않고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부상 한도 1급 최대 3천만 원, 장애 한도 1급 1억 5천만 원, 사망 한도 1급 1억 5천만 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단일 보상 한도액이고요. 자,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1인당 부상 한도가 3천인데 최대 한도가 3천인데 만약에 피해자가 100명이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부상 손해에 관련돼서는 3천만 원에 곱하기 100, 30억 원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피해자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고당 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피해자가 물론
무한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 한 사고당 한도 제한이 없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단일 보상 한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 1인당 설정하는 한도가 뭐다? 단일 보상 한도액이다. 그래서 이 설정 방법은 단일 보상액 설정 방법은 의무보험에서 주로 설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의무보험이거든요. 이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일 보상 한도액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분할 보상 한도액. 스프릿 리미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분할 보상 한도액은 그렇죠. 나누는 거죠. 뭘 나누냐? 대인 보상 한도액과 대물 보상 한도액을 나누는 것을 분할 보상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인 보상 한도액을 한 사고에 발생하는 보상 한도하고 한 사고 중에서 1인당 보상 한도액으로 각각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10억 원짜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대물 손해는 2억 원, 대인 손해는 8억 원 이렇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손해는 그때는 이제 10억 원으로 가입을 하겠죠. 이렇게 가입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분할 보상 한도액입니다. 자, 단일 보상 한도액과의 차이점,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첫째, 단일 보상 한도액에서는 대물 보상 한도액이 없다. 그렇죠? 둘째, 1인당 한도액과 총 한도액이 같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단일 보상 한도액과 달리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면 전체 피해자가 골고루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책임보험이 아까는 단일 보상 한도액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대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이라는 게 요즘에는 뭐 대물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자동차 사고, 대인 사고에 대한 한도를 따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대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한도를 따로 운영합니다. 자, 이게 따로 운영한다, 어떻다는 거죠? 분할 보상 한도액이죠. 그런데 그 분할 보상 한도액 안에서 대인 손해만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단일 보상 한도액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크게 보면 분할 보상 한도액이고요. 그 대인 손해에서만 본다면 단일 보상 한도액으로 운영하는 보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주위에 뭐 자동차 보험은 많이들 가입을 하시니까 보험사에서 보내준 보험 증권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1인당 한도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물 손해는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대인 종합보험은 1인당 한도는 무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요즘에는 뭐 고가의 차량들이나 뭐 외제차들, 그 다음에 대물 손해들도 엄청 금액들이 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대물 보상을 또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뭐 1억, 2억, 3억, 4억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이때 나머지 2천 내지 3천에 초과되는 금액들은, 그렇죠, 이거는 따로 또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할 보상 한도액은 대인 대물 손해를 나누는 가입 방법이다. 단일 보상 한도액은 대인 손해에 대한 한도만 설정하는 가입 방법이다. 보상 한도액의 종류이다 라는 점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괄 단일 한도액. 자, 포괄 단일 한도액은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의 보상 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보상 한도를 포괄로 하나로 묶어놓는 한도액 설정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했던 단일 보상 한도액, 분할 보상 한도액과 좀 차이점이 이제 구분이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한 사고당 얼마 하고 가로 열고 대인 대물 포함 가로 닫고, 자, 보험증권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한 사고당 한도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하고요. 이 사고로 피해자도 5명이 생겼고 대물 손해도 5억 원이 생겼어요. 자, 10억 원 중에 근데 대물만 먼저 처리가 돼서 5억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한다면 나머지 5억 원 가지고 대인 피해자 3명의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손해가 너무 커서 5억 원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체 한도가 10억 원이고 이 전체 한도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포괄 단일 한도액하고 아까 분할 한도액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분할 한도액은 대인 대물의 한도가 안에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 단일 한도액은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5억 원 대물 손해가 5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대인 손해가 9억 원이 났고요. 대물 손해가 2천만 원이 났다면 다행히 합산하면 9억 2천만 원이고 보상 한도액이 10억 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다행히 그 한도 안에서 모두 보상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도액이라는 것은 내 가입하는 당시에 나의 필요성에 따라서 각각 설정을 하거나 또는 법령에 따라서 예, 오늘 또 학습을 하겠지만 해당되는 어떠한 특별법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총보상 한도액인데요. 자, 총보상 한도액이라는 것은 어떤 한도액이냐면 하나의 보험기간, 통상은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1년인데요. 꼭 1년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년으로 기준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때 하나의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총보상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한 사고당 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사고당 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단일 보상 한도액 1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쳤을 때요. 자, 한 사람당 그럼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겠죠. 근데 피해자가 10명이 생겼어요. 10억 원. 자, 이렇게 해서 보상이 끝났어요. 근데 사고가 또 생겼어요. 이번엔 두 번째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생겼는데 이때는 1억 5천이 나갔어요. 근데 그래도 보상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계속 1억 원이라는 한도는 새로운 사고가 생길 때마다 계속 채워지는 것이죠. 뭐처럼? 화수분처럼. 그렇죠. 꺼내서도 또 한도는 채워지고 꺼내서도 또 한도는 채워지는 화수분과 같은 것을 자동복원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액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 한도액이라는 걸 설정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이때 보상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자동복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보험기간 안에 설사 보상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무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고가 피해자가 몇 명, 대물손해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어렵고요. 또한 대형 보험사고가 여러 번 생기거나 했을 때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보험 한 번의 보험료를 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기간 안에 지급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설정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한 보험 기간 안에 보험사가 지급될 수 있는 총 보험금 한도를 설정하는 한도 설정 방법이 바로 총보상 한도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1차 사고로
1차 사고로 10억 원이라는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자, 그런데 2차 사고로 이번엔 20억짜리 사고가 생겼는데요. 총 보상 한도액이 2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 자동보건주의였다고 한다면 10억 원 보상해주고 20억 원 보상 또 해주게 됐겠죠. 그런데 자동보건주의가 채택됐다 하더라도 총 보상 한도액을 설정해 놓는 상태의 계약 조건이라고 한다면,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1차 사고로 이미 10억 원 지급했기 때문에 설사 2차 사고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총 보상 한도액 20억 원 중에서 이미 10억 원은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10억 원 한도에서만 보상해 주면 되기 때문에 2차 사고에서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지급보험금은 1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상 한도의 설정 방법을 총 보상 한도액이라고 하고요. 자, 총 보상 한도액은 보통 기업보험 중에서 임의보험에서 많이 설정을 하고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총 보상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의무보험이라는 것은 피해자나 피보험자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령으로 이 정도 보험은 가입해라. 보험료가 좀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제도화 시켜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총보상 한도액을 설정하지는 않고요. 총보상 한도액은 보통의 기업들이 가입하는 보험들에서 많이 설정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총보상 한도액으로 가입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많이 다발로 생겼을 때 자꾸 총보상 한도액이 깎여 나가면 이제는 혹여라도 발생하지 모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뿐이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위험한 위치에 처할 수 있는 보상 한도의 설정 방법이 바로 총 보상 한도액 설정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보상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첫째,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그 보험사고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고 봤더니 다행히 피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피보험자는 이렇게 피보험자에게 안내를 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제가 그리고 보험 접수를 해놨어요. 우리 보험사에서 연락을 갈 테니 우리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다 청구서랑 이런 서류를 좀 넣어주시면 그쪽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아마 보험금으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때 이제 보험사에다 뭘 보내주면 되죠? 뭘 청구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피보험자에게 계약 당사자인 피보험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고객님 보상 한도액이 얼마입니다. 고객님 총 보상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미 총 보상 한도액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설사 보상 한도액이 남아있고, 그렇죠? 해당되는 손해가 모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해서 보험사가 해당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제한에 걸리냐면 자기부담금이라는 제한에 걸립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자기부담금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비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 사고당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구액의 보험금액의 지급보험금의 10%, 5%, 20%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이제 제가 또 자꾸 자동차 보험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보험 중에서 자차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부담금이 설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보험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인데요. 자기부담금을 5만 원, 10만 원 아니면 비율대로 5%, 10%, 20%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보험, 다른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설정했을 때는 지급보험금에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사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도도 1억이고 총 보상 한도도 아무 문제 없고 1인당 한도도 아무 문제 없고 한사고당 한도도 아무 문제 없어서 1억 원을 청구하고 그리고 그쪽 보험사 담당자도 예, 1억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9,5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통장에. 왜 500만 원이 덜 들어왔지? 보험사에 전화해봤더니 보험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자기부담금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9,5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통 자기부담금 5만 원, 10만 원 이런 게 설정하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금액이 높게 설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자기부담금을 뺐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재차 다시 청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해드려요.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냐면 배상책임보험사가 손해액을 산정하고요. 그 손해액이 각 한도 내 이내라고 한다면 피보험자에게 결정된 보험금을 통지하고요. 피해자의 계좌를 다시 피보험자에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입금을 하시고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두 군데에서 합산해가지고 총손해액을 모두 보상을 받는 이렇게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는 왜 운영을 하느냐? 첫째, 소손해 면책입니다. 즉 작은 손해는 청구하지 마시고 그냥 피보험자가 재량껏 알아서 좀 해결하시라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이렇게 자기부담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10,000원이건 1,000원이건 500원이건 10만 원이건 무조건 청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려고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매번 그 비용이 더 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피보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나 증빙 자료를 만들려면 일정한 또 비용도 들고 품도 들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작은 사고건 큰 사고건 무조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만 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던 보험금으로 나오니까 사고를 방지할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지, 보험 처리하면 되지 이런 도덕적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특히 자기부담금을 설정한 한 보험과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은 보험과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어느 보험료가 더 싸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보험의 보험료가 더 쌉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어떤 일정한 금액이나 일정한 비율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작은 사고라도 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노력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또 이러한 작은 사고가 생겼을 때는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자기의 재력으로 재산으로 또는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이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의 특징 중에 자기부담금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부담금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서만 설정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보상 한도액과 이 자기부담금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은 바로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10차시, 11차시 정도 되시면은 이제 그 각 해당되는 개별 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인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배상책임보험이 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나 기업, 개인 사업자가 됐건요, 누가 됐건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가 어떤 손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 책임을 대신 보험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요.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약관의 종류에 따라서 국문, 즉 우리말로 약관이 되어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고요. 영문, 즉 영어로 약관을 가입해야 되는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이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CGL이라고 합니다. 줄임말로. 예. C에서 C는 커머셜이죠. 커머셜. 상인이 가입하는. 상인이 CGL은 그래서 커머셜 제너럴 라이어빌리티인데요. 상인이 일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배상책임보험을 영문 CG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손해액이 있고요. 자, 이제 1억이라고 다시 한번 예를 들고요. 자, 손해액이 1억이고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한도가 초과하지 않는 한 1억 원이라는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9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도를 넘어선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한도가 1억 원이고요. 손해액은 2억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일 때, 자, 국민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액 2억 원에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빼면 1억 9천만 원이 남게 되고요.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려고 봤더니 보상 한도액은 1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사는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즉,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서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은요, 손해액뿐만 아니고 보상 한도액에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자, 아까 똑같은 예로 보상 한도액이 1억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 손해액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2억 원에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빼면 1억 9천이 되고요. 그러면 1억 9천이 보상 한도액 1억 원을 넘어서 1억 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보상 한도액에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때문에 실제 증권상 눈에 보이는 보상 한도액은 1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상 한도액은 9천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9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이 점이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공제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상담받았던 사례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자, 당연히 식당이니까 우리 국내에서 그냥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보험을 가입하셨고요. 우리 이 보상 담당자는 뭐 식당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만나서 면담하고 관련 서류 다 받고 손해액 산정했어요. 그리고 손해액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은 것처럼 손해액이 2억 원이시네요.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이 있지만 보상 한도액이 1억 원이고요. 2억 원에서 자기부담금 1,000만 원 빼면 1억 9천만 원이 남는데요. 저희가 죄송하지만 보상 한도액이 1억 원이라서 1억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사무실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럼 피해자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1억 원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실 들어와 전산을 보니까 이 식당 주인이 가입한 보험은 국문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아니고 영문영업배상 책임보험이었던 것이에요. 영문 CGL 가입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담당자는 어떤 실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걸 1억 원이 지급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2억 원을 다 못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나마 보험사에서 1억 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9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 실제 보상하는 데 있어서도 이처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계약인가, 보상 한도액이 얼마인가, 이 보험의 종류가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인가,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인가 하는 부분 꼭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조건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개별 보험약관을 학습하시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법률상 책임을 포함해서 법률상 책임을 학습하셨고요.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이론이라는 부분을 학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이 손해사상자가 된다면 네, 해당되는 증권을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 대의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자, 보험자 대의는 배상책임보험을 총괄하는 손해보험에서 모두 인정이 되는 그러한 특징이긴 하지만 특히 보험자 대의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에 보험자 대의가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자 대의라는 것은 보험사고로 손실이 생겼고요. 이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 보험의 목적이나 또는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류는 청구권 대의와 잔존물 대의가 있습니다. 자, 청구권 대의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잔존물 대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 불이 났고요. 이 불이 나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누가 방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저는 보험금을 다 받았고요. 자,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화재 사고를 일부러 낸 그 방화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겠죠. 예, 이런 것들을 바로 보험자 대의라고 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잔존물 대의라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남은 어떤 물건들에 대한 그러한 가치는 보험사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대의를 잔존물 대의라고 하고요. 자, 청구권 대의는 첫째,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은 아까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험사가 행사하는 것도 청구권 대의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법에는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라고 하여서요. 자, 그 제3자의 행위로 어떤 손해가 생겼을 때, 즉 우리가 이미 학습한 바와 같이 부증적 연대 채무 또는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해서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라고 하고요. 이때 대의권 행사는 무조건적으로 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제3자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고 예외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요 예외 규정은 최근 상법 개정에서 새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예외로서 그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해서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나 지급받은 이후에 그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한테 그 돈을 보험사가 뺏어온다면 결국은 보험료를 내서 보험 혜택을 받고자 했던 피보험자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만 냈지 보험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 상법 규정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손해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어떻죠? 그렇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험사가 취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대위 취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두 가지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대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제3자에 해당한다면 대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외로서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제3자에 해당하지만 그 가족의 고의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